정의, 의리, 용기, 그리고 인, 예, 진실, 명예, 충의. 일본이 자랑하는 무사도, 즉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건 이토록 많은 수식어로 포장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것이 일본 특유의 극단적이고 극악한 제국주의 야욕과 무관할까요?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으로 이 문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단초는 일본이 자랑하는 지식인 니토베 이나조가 지은 일본인들의 무사도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이희진의 역사 읽기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고요. 어제 상편에 이어서 오늘 하편 이야기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3월 26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저는 김효진 PD입니다. 이희진 선생을 바로 모시겠습니다.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com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이틀 뵙습니다. 예. 네, 어제 사무라이에 대해서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거, 또 일본의 무사단이라는 거, 그 실체가 뭔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고, 종국에는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그거는 대략 알 것 같고, 일본이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거를 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요. 뭐 할리우드를 매수해가지고 뭐 그렇죠. 그런 영화까지 만들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공을 쏟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종의 브랜드로 만들었고요. 그렇죠. 뭔가 의리와 충의 그리고 어떤 그 무사도의 상징인 것처럼 포장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 입장에선 포장이 아니고 뭐 있는 사실이라고 하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배경, 어떻게 실제로 포장이 되고 그랬는지 사례들하고 또 배경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 자체 하나의 문화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어제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 예로 들어주셨고요. 타이라노 키요모리라는 드라마 같은 것도 예를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반출을 하려면은 네. 역사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사회 역사를 보는 데만 너무 치중을 했는데, 네. 사실 일본이 지금 역사 가지고 많은 그 주변국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네. 실제로 그게 단순히 뭐 역사를 저렇게 생각해서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현실적인 분쟁에 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뭐 아베 정권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제 지속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서 문제를 일으킬 건데, 아베 특보라는 사람이 또 고노담화를 뭐 인정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예.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앞으로 비슷한 일 계속 반복될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의 뭐 문화처럼 일본이 뭐 다른 나라도 다 그런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본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게 뭐 어떻게 돼서 그랬는가 하는 거를 좀 일본 역사를 보면서 네.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사단부터 풀어가야 되는데 네. 지난 시간에 이게 자경단부터 시작해서 저 사병 조직, 용병 조직 이래서 결국은 권력을 장악한 조직 이렇게 발전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단순히 이제 그런 조직에서 시작해서 권력을 장악했다는 뭐 여기서만 이제 사무라이 정신이 뭐 이 사람들의 정신이 될 수 없다 하는 정도의 네.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나중에 이 무사단이라는 무가의 지배체제를 굳힌 사람이 네. 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무사단을 조직화시켰느냐. 요 배경을 좀 이해를 하면은 왜 이제 좀 심하게 이 사람들이
가진 정신이 무사단 정신이라고 사무라이 정신 이렇게 미화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지 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사단을 최초로 조직화해가지고 사실 몇백 년 동안 무사단이 지배를 했거든요. 네. 그 다른 나라 역사에서는 사실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력을 가진 집단은 힘은 있지만 사실 통치를 좀 무리 없게 해가긴 힘들거든요. 군대 조직이 군이 지배를 한 거랑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그것하고도 조금 다르다고 네.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군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군대 지휘관은 군 조직 체계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으니까 네. 아무래도 뭐 군대 문화에 익숙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배우긴 배우거든요. 네. 물론 이제 무사단이라고 해서 그런 감이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조금 뿌리가 다르다 보면은 조직을 만드는 것도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시발점을 누구로 잡아야 되느냐면은 아까 얘기한 다이라노 키오모리하고 권력 투쟁을 벌여가지고 결국 다이라시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던 미나모토노 요리모토. 이 사람이 상당히 일본에서는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거의 신적으로 묘사되는 반신반인입니까? 거의 그 수준으로 묘사되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반신반인으로 등극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제 요런 문화 배워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예. 실체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뭐 상당히 이것도 극적인 투쟁을 거쳐가지고 권력을 예. 장악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존의 지배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를 왜 주목을 하느냐면은 네. 이때부터는 그 이전의 공가가 아니라 뭐 정권은 이원화됐다 그러는데 독자적인 조직 체계를 가진 이 무가가 완전히 실권을 장악하는 2단계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무가가 어떤 조직 체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조직화됐느냐라는 게 문제인데 네. 그게 유명한 고케닌 체제라는 겁니다. 국회인 체제. 고케닌 체제라는 게 뭐냐면 네. 일종의 그 미나모토 요리토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고케닌으로 가입 비슷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조직 체제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밑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근데 좀 심하게 비유를 하자면은 이게 이제 조직폭력배가 전국구 규모로 발전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건 좀 심한 말일 수는 있는데 물론 네. 미나모토 씨라는 게 우스운 집안은 아닙니다. 네. 원래 천황과에서 갈려 나온 집안이거든요. 이제 천황 가문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사성을 합니다. 교통 정리한 거네요. 쉽게 교정을 말하면. 해가지고 이제 사성을 했다면 성을 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부터 너는 황족에서 떼어날 테니까 나가 놀아라. 나가서 이제 잘 놀아라 하는데 예. 미나모토 씨가 그런 시족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황의 핏줄이고 또 어느 정도 자산도 있고 교양도 있고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밑에 모여드는 사람이 있다 보면 나중에 무사단까지도 자기 중심으로 모아가지고 세력을 형성한 거거든요. 근데 세력을 해놓고 나중에 이걸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미나모토노 요리모토가 창설하는 게 바로 고케닌 체제라는 거죠. 밑으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럼 밑으로 들어오라 할 때 그냥 밑으로 들어오라. 뭐 여기서는 그게 이제 의의와 충성 이거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고케닌 체제의 가장 문제점은 그냥 들어오라면 실질적으로 들어옵니까? 그러면은 이 고케닌들한테는 뭐가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통용이 되냐면은 네. 은상이라는 걸 좋아해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고케닌이 자기 주인을 위해서 주군을 위해서 맨날 이제 요즘 주군한테 충성하는 거 가지고 미화를 하는데 괜히 충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가가 주군을 위해서 있으니까 싸우면은 예. 그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체제가 의리가 아니라 냉정한 이권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일본이 전국 시대 가면서 무사단들 사이에 상당히 싸움이 심하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 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를 지목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무사단도 서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집안은 어차피 백성들하고 좀 구분되는 신분체로 나중에 발전 나가니까 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가족들도 애도 많이 낳고 이제 늘어난단 말이죠. 그럼 그 가문이 늘어나면은 늘어나는 만큼 그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필요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땅이라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자산이 땅이죠. 이건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되느냐? 분쟁이 나면 싸움 붙어요.
그래서 이긴 쪽에서 진 쪽의 땅을 뺏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죽은들끼리 싸움부터 밑에 무사들은 앞잡이 싸움 붙어가지고 이긴 쪽이 진 거 뺏어가지고 가지는 이런 시스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긴 쪽에서 자기 앞잡이를 해준 이 부하 그 곡행인들한테 뺏은 재산 나눠주는 게 은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된 거죠. 아. 그러면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이권이 있으니까 싸움하고 그거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리품 나눠 갖듯이. 그렇죠. 바로 예. 그 전리품 나눠 갖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는 사실 충성보다는 충성으로 포장하지만 이권이라는 게 전형적으로 걸려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실 무사단의 역사를 보면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책에도 써놓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많이 안 봐서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이권이 갈리면은 주군을 배신하는 경우도 비비했다는 거고 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 사회에서는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했다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이게 이권에 의해서 뭉친 사람들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걸 말하기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 괘씸하기는 하지만 네. 뭐 네가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네. 되면 자기도 갸웃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그렇죠. 예. 경쟁이 치열해지면 의리상으로 보면 우리 회사에 충성을 해야 되지만 뭐 연봉 몇 개 주고 주식 주고 경영에 참여시켜줄게.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회사 옮기는 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있는 회사에는 배신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사람들한테 연봉 몇 배 주고 뭐 주식 주고 경영에 참여시켜 준다는데 너 같으면 안 갈 거야 하면은 그거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네. 간 사람 보고 욕은 하는데 막상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해져 버리면 가버린단 말이죠. 무사단의 배신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당시 작품에는 충성을 하다 죽은 사람들을 자꾸 기리잖아요. 그건 영웅 모델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러지 말라는 작품들이 남은 거, 문학 작품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남는 걸 그것만 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치 무사단의 진짜 정신인 것처럼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재미있는 게 역사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충성과 의리로 뭉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몽고 제국의 침공이죠. 음. 그러니까 도대체 몽고 제국의 침공이 뭐 무사단의 실체나 문제점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느냐라는 건데 일본이 지금도 자랑하는 거는 세계가 사실 몽고 제국의 침략에 짓밟혀 가지고 다 속국 비슷하게 그 지배체제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거기 안 들어갔다고 굉장히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지배체제로 안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 가미까제라는 거. 몽고군이 침공으로 왔을 때 해필이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함대가 싹 전멸을 하면서 그 침공을 물리치게 됐는데 그것도 2번씩이나. 네. 이걸 가지고 뭐 은혜를 받았느니 뭐 일본을 보여주니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하. 근데 내막을 들여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좋아하기만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태풍이 안 불어왔으면은 사실 일본은 다른 지역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점령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몽고가 나오고 처음에 전투 장면을 묘사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걸 보면 가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몽고군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싸운 전투 경험이 있잖아요. 그 전투 경험이 있는 부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전쟁에 맞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네. 더군다나 그 당시로는 첨단인 화약 무기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전투를 하는데 일본 거기에 맞서 싸우는 일본 무사단이 아무래도 전쟁이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침략을 네. 받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전투하는 방식을 보면 어떤 놈 하나가 쭉 앞으로 나와요. 그러더니 가서 이제 나는 누구의 뭐 어떤 집안의 누구의 자손이 가고 쭉 읊조립니다. 그 처음에는 황당하잖아요. 그 전투를 하는데 저거 뭐 하는 짓이냐 왜 하는데 이렇게 사설이 길어? 여기 사설이 기는데 사실 몽고 쪽에서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뭐 별거 없는 것 같으면 와악 달려서 때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황당하게 뭐 지휘관급의 장소들이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무사단식의 싸움이에요. 왜 왜 그걸 읊조리느냐면은 적한테 들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저기 아니 네가 무슨 가문에 자손이고 그쵸. 뭐가 왜 관심이 있어요? 아니, 어차피 너 안 죽이지 않으면 그렇죠. 내가 죽는데. 몽고 사람들이 와고 싸우는데 뭐 무슨 뭔 상관입니까?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예. 자기 편 들으라는 거예요. 음. 나 이렇게 여기 나와서 어떤 집안에 누가 용감하게 싸웠다. 이거 티를 내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티를 내고 나중에 거기서 이기면은 은상. 아, 이거거든요. 지면은 명예롭게 포장이 되고. 그렇죠. 아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애초부터 싸움에 이기는 진짜 냉정한 전쟁을 하는 집단이 아니라 아, 이권을 위해서 싸우는 조직폭력대 속성이 그래서 튀어나와 버리거든요. 명부에 이름 적는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나 들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는 뭐 녹음이나 녹화가 없으니까 예. 많은 사람 들으라 이래놓고서 싸워놓고서 적장 목 하나 따면은 이제 그거 들고 가가지고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 은상 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투의 이골이 난 몽고군한테 되겠습니까? 안 먹히겠죠. 초반에는 그냥 형편없이 짓밟힌 거예요. 근데 운이 어쨌던 거는 몽고군이 전투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심을 하느라고 네. 혹시 이제 야영을 하다가 기습을 당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전투를 치르고 이기니까 날이 어두워지니까 배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아. 근데 해필이면 배 탄 그날 밤에 태풍이 와가지고 고스란히 다 수장이 돼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심리학이 극복된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두 번째 얘기까지 하면은 이제 또 너무 몽골 원정에 대해서 비중을 시간 너무 많이 들이게 되니까 이제 네. 그 파장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두 번이나 그렇게 운 좋게 침략은 물리칠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후폭풍이 더 컸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미나모토시를 중심으로 한 그때부터는 이제 막부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막부 정권이 무너지는 사태까지 온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 전에 이제 내부에서 싸움하는 전국 시대의 내전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긴 쪽이 진 땅을 뺏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무사단은 전형적으로 그 내전용 집단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놈이 뺏으면 되니까 그걸로 은상 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몽고의 침공은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 일본 내에 있는 집단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외부 집단이 쳐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물리친다고 싸워야 됐던 거죠. 근데 물리친다고 싸울 때 사실 그 공적으로 통제되는 군대라면은 사실 국가에서 그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군대를 유지하고 뭐 통솔하고 조직하고 하는 비용을 대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이. 그런데 이 사무라이 조직은 바로 그런 정권이 아닌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병사들을 모으고 무장시키고 가서 싸우고 하는 여러 가지 보급이라든가 비용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 비용들을 자기 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자기 돈으로 부담을 했느냐? 싸워서 이긴 다음에 어차피 전리품으로 돈 받아가지고 메우면 되거든요. 네. 그 지면 어차피 다 죽는 거니까 다 뺏길 거니까 뭐 들어간 비용이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내전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몽고하고 싸울 때는 이기긴 이겼죠. 자기 힘으로 이긴 건 아니지만 태풍이 오건 어쨌건 이긴 이겼거든요. 그러면 이겼다 이거예요. 이겼으면은 사실 지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태풍이 와서 이겼는데도 공은 다 세놓습니다. 내가 용감하게 싸우는 여쭤 그러고 심지어는 무사단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사원, 신사, 절 같은 데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태풍 왔다 이거예요. 다 은상 내놓으라고 손바닥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몽고의 침공을 격퇴한 다음에는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몽고 땅 뺏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은상을 못 주겠다 이러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제 무사단 중에 파산하는 사람들 나오죠. 그 혹자는 이제 굳이 상경까지 해가지고 악착같이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받아가는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은 그거는 하도 극악하게 달라고 조르니까 할 수 없이 주는 차원이지 그 많은 무사단 다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위 가마쿠라 막부라고 얘기하는 미나모토시의 막부가 붕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보면서 네. 이게 무슨 의리와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무사단을 왜 미화를 했느냐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첫 번째는 일본이 근대화하면서 사실 근대로 넘어갈 때도 일본은 무사단끼리의 이 권력 투쟁이라는 측면이 무시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사단이 권력을 잡더라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천황의 권위에 기생을 하면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이런 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집단들이 천황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니까 내가 제대로 모셔야겠다고 해가지고 천황이 있는 쪽을 장악하는 쪽이 정권을 잡는 그 구태의연한 권력 투쟁 방식이 네. 근대까지 그대로 와버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대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상당히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전통을 가진 이 체제를 정당화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어떻게 좀 심하게 말하면 발명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사무라이 정신으로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시급한 게 뭐냐면은 이게 전형적으로 기득권층의 이 집권을 정당화하자고 만들어낸 정서 아닙니까? 네. 근데 일본이 이런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는 건 뭐냐면은 워낙 기득권층이 그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네. 특히 천황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천황 자체는 허수아비로 산 세월이 뭐 거의 1000년이 넘을 정도로 길거든요. 근데 그 권위는 천황의 역할에 상관이 없이 지금도 신적인 권위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권위를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문화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용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미화를 시키는 그런 문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게 단순히 천황미화에서 끝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소에서 그 기존의 권위, 지금 그 권력을 잡고 있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미화하는 게 아예 일상화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일본의 이제 문학에서는 탐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이 좀 기가 막힐 텐데 네. 딸이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쓰면서 예. 똥 누는 자세를 씁니다. 똥 누는 자세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이렇게 써버리거든요. 글을 쓸 때요. 예, 그러니까 네. 문학 작품 중에 예. 유명한 문학 작품 중에 그런 게 나와요. 예. 근데 똥 누는 자세를 가지고 미화를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똥 누는 게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이 사람 눈에. 그걸 아름답게 미화를 하는 게 이제 일본 유명한 문학 작품 중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뭐 별걸 가지고 미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인기가 있었던 피구왕 통키. 네. 어렸을 때 안 보셨나요? 봤죠. 그치. 재밌게 봤던 재밌게 것 같아요. 봤죠. 예. 그런데 그 재밌게 보면서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야구나 축구 같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야구나 축구 잘하는 사람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중 유명한 사람들처럼 뭐 연봉 1억 달러 계약하고 그럼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목숨 거는 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피구해가지고 부귀 영화 거머쥐는 거 봤습니까? 근데 그 피구를 한다고 무슨 불꽃슛을 개발하는 별짓 다 하더라고. 네. 그런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일본 문화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웃기는 거 가지고 그렇게 미화를 하고 포장을 하는데 굉장히 재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피구야 사실 그냥 애들끼리 놀자고 하는 게임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게 포장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일본이 특히 기득권층의 이권이 걸린 요소들 이 포장하는데 보통 정성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문화는 그런 게 한번 만들어지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의 농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조직적으로 보급을 하면 사람들이 거의 세뇌 수준으로 믿어요. 근데 이런 문화가 전 외색이라고 일본이 만들었으니까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이 네. 만든 것 중에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문화를 들여도 왜 이런 거 들어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그 특유의 그 억지스럽게 포장하고 미화하고 해석하는 그 좀 세계관이 좁아 터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자기들의 그런 거에 젖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포인트에서 확대하고 부풀리고 포장하고 미화하는 그런 요소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문화를 보면은 예.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기성권위가 워낙 강하니까 자기가 태어난 신분 체제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출세를 해가지고 뭐 세상을 바꿔보는 이런 꿈을 꾸는 것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겠다.
좋게 말하면 그게 장인 정신이죠. 그렇죠. 근데 일본을 상징하는 장인 정신이라는 거. 근데 그게 이상하게 가버리면 네. 자기 알고 있는 거 깊이 들어있는데 자기 알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그 작품들은 휴머니즘 측면에서는 굉장히 네. 감동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요리 네. 잘하는 거, 요리왕. 음.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래봤자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 만드는 거지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 가지고 부풀리기 시작하니까 피구까지도 부풀리는 거고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그 부풀리는 거 정도야 휴머니즘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네. 이런 문화가 권력자한테 가면 그러니까 이제 천황하고 제일 비슷한 게 우리 북녘 독보들이 그러니까 천황 대신에 수령님이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일본 천황하고 가장 비슷한 게 수령님이잖아요. 그 밑에 장군님으로 이제 대를 이어서 줄줄이 나오는데 난 들여와도 이런 문화는 좀 우리 사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런 맥락에 있는 게 사무라이 정신이란 거. 사무라이 정신도 그런 요소 중에 하나죠. 예, 그 연장선에 있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멋있는 의리와 충의의 상징으로 일본의 무사도 사무라이 아니면 사무랑 뭐 이런 거 인식하는데 그 배경에는 그런 역사, 문화적인 전통이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네. 그 기원을 사무라이 전통이 사우라빈 해가지고 백제 쪽에서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거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기원이 백제 쪽인지 아닌지는 둘째로 치더라도 사실 알고 보면 사무라이 전통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들끼리 미워해서 하는 건데 이걸 거기다 백제를 갖다 붙이면 백제가 미화가 됩니까? 함부로 갖다 붙일 계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함부로 갖다 하면 알고 보면 조작한 역사에 백제 팔아가지고 나중에 내막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백제 문화까지 괜히 그렇죠. 싸잡아서. 저야 뭐 지금 선생님한테 이런 설명 들었으니까는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거 그 실체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멋있는 브랜드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기득권층을 미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신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분) 책 읽기 3월 26일에는 니토베 이나조의 일본인들의 무사도 정신이라는 책을 단초로 일본의 무사도,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편으로 들어봤습니다. 그 실체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